제가 오늘 뽑은 이 5가지 판례는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규제의 어떤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판례 5가지를 제가 이제 뽑아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4개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에서 표현 자유를 신장하는데 기여한 판결이고, 마지막에 소개할 판결이 이제 올해 4월에 나왔던 인터넷 게임 강제 샷다운제 합헌 판결인데, 그거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억제하는 데 기여한 이제 판결입니다.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사건이 이제 아까 박경신 교수님께서도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소위 불온통신 사건이라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이제 간단한 배경을 설명해드리면, 이제 지금은 인터넷이지만 우리가 인터넷이 일반화가 되기 전에 되게 초기에는 이제 PC통신, 근데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라고 하는 PC통신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죠. 그런데 199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당시 이제 북한에서 서해안에서 이제 도발을 하게 돼가지고 소위 이제 해군끼리 총격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DJ 정부라서 햇볕 정책 때문에 굉장히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였는데, 갑자기 왜 북한에 또 저렇게 도발할까라는 이제 의문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 마침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는 DJ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던 시기로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피통신 동호회를 위주로 소위 음모론이 등장하죠. 근데 북한 애들이 기본적으로 DJ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제 음모론적인 어떤 그 게시글이 막 올라와요. 대표적으로 어떤 판사분도 이렇게 막 게시글을 올려가지고 결국 이제 판사 법복을 벗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게시글이 이제 올라오니까 당시 정통부 장관이 당시 정통부 사업법, 이 사건은 이제 심판 대상이 됐던 정통부 사업법상의 조항을 근거로 나우누리에 대해서 그 게시글을 삭제라, 그다음에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의 아이디 이용을 1개월 중지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우누리 입장에서 당연히 말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부과되기 때문에 나우누리는 당시 정통부 장관의 명령을 받아서 그 당의 게시글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그 이용자, 그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 아이디 이용 1개월 중지를 갖다가 이제 집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당시 진보넷,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NGO 진보넷이 공익소송으로 이제 기획을 고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국가의 어떤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침해받은 기본권을 구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바로 헌법소원인데, 헌법재판소에 제가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정통부 장관이 이제 나에게 뭐 사업자를 통해서 했지만 나의 게시글을 삭제 명령하고 나의 아이디 이용 1개월 중지 명령을 내는 것이 나의 이제 표현자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구한 연도는 99년이고 선고가 이루어지는 2002년도인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소위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규제의 어떤 원리라든지 기준에 대한 최초의 이제 사법심사, 그러니까 법원,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법원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국가에 의한 인터넷 규제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딩 케이스로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미국 이야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꼭 이 1990년도에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 액트라는 법률이 있는데, 미국의 연방 통신법을 개정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도에
이 텔레커뮤니케이션 액트라는 법률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뭐 매체 시장에서의 어떤 진입 장벽을 철폐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규제 완화적인 측면, 그다음에 인터넷 등장과 아울러서 산업 치수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등등.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상에서의 음란물을 규제하는 조항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법률 조항만 딱 떼내서 커뮤니케이션 디센시 액트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통신품위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 90년도에 만들어진 미국 연방의회의 통신품위법 CDA라고 보통 약칭하는 CDA, Communications Decency Act. 그러니까 번역하면 통신품위법, CDA라고 보통 약칭하는데, 요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이제 연방의회가 막 이제 인터넷상에서 음란물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 분명히 좀 규제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뭘 고민해 그러면, 매체 규제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3분할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즉, 인쇄 매체, 그 다음에 방송 매체, 그 다음에 통신 매체를 해가지고 이제 매체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바로 3분할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3분할 시스템에 따라서 매체 규제를 해왔죠. 그래서 이제 인쇄 매체, 소위 프레스는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강하게 보장되는 그런 매체고, 방송은 인쇄 매체와 비교해봤을 때 규제가 굉장히 많이 강해지죠. 근데 뭐 공익성, 공공성을 이유로 방송에 대해서는 인쇄 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각종 규제가 많이 이제 부과되는데, 그 근거로는 예컨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전파의 희소성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전파의 그러니까 방송 기본적으로 전파를 활용하니까 전파 희소성. 그 다음에 또 저희 방송의 침투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방송은 제가 방송을 다 켜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내 가정 속에 팍 들어와요. 침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문이나 잡지는 제가 골라서 보는 게 있는데, 방송은 내가 TV나 라디오를 켜는 순간 곧바로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미국의 이제 라디오 방송사와 관련된 사건인데, 그러니까 방송 이제 DJ가 막 방송하면서 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퍽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애와 같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계속 라디오에서 퍽 단어가 나오니까 제소를 한 겁니다.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이제 FCC가 그 방송사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게 방송사에 대해서 벌금형을 부과한 것이 만약 타당하냐와 관련해서 방송은 인쇄 매체와 다른 게 있다. 그럼 침투? 가정에 침투하지 않느냐. 따라서 인쇄 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제재나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연방 슈프림코트가 판례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침투성이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신문이나 잡지에 퍽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송 같은 경우에 퍽이라는 단어 나오면 규제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TV 할 때 뭐뭐 새끼 뭐 이렇게 비속어만 나와도 규제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침투성 이론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방송의 침투성, 그다음 또 이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특히 뭐 영향력. 근데 방송은 비주얼한 매체이기 때문에 파워, 영향력에 있어서는 인쇄 매체가 다르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쇄 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되죠. 반면 통신은 인쇄 매체나 방송과는 달리, 인쇄 매체나 방송은 기본적으로 일방향입니다. 그런데 통신은 뭐죠? 전화, 전신을 생각하면서 쌍방향이죠. 쌍방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신에 대해서는 통신의 비밀보호라고 하는 가치를 이제 강조하는 식으로 규제 시스템이 이제 개발되죠. 그다음 또 이제 근데 초기 통신, 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 독점을 해오기 때문에 근데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규제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인쇄 매체나 방송 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별도의 규제 원리가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인쇄 매체, 표현의 자유에 굉장히 많은 보호를 받는 인쇄 매체, 그다음에 공익성, 공공성 이유로 규제를 받는 방송, 그다음에 통신의 비밀 보호라고 하는 별도의
법리에 의해서 규율을 받는 통신례가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로 3분할 시스템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고민이 빠지게 됩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는데, 이런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인쇄 매체 모델에 따라 규제할지, 방송 매체 모델에 따라서 규제할지, 통신 모델에 따라서 규제할지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이제 고민의 일환으로서 나온 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년도의 CDA라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CDA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인쇄 모델이 아니라 방송 모델에 따라서 규제하자는 게 CDA의 기본적인 원래 취지고, 근데 이 CDA가 미국 연방 대법원은 또 위헌 판결을 하게 됩니다. 또 위헌 판결 받으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바로 이제 아까 박형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 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 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 구조를 극복하여 계층, 지위, 나이, 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 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제가 지금 읽은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사람들 사이의 위계 구조를 극복해서 서로 간에 평등한 그런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인터넷은 또 읽겠습니다. 인터넷은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 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이다. 즉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참여적인 매체로서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고 정보의 제공을 통한 의사표현뿐 아니라 정보의 수령, 취득에 있어서도 좀 더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므로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상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개연성이 높고, 그러니까 정보의 수령 취득에 있어 좀 더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뭔가 보려면 클릭해야 볼 수 있다. 또 검색을 해서 그 링크가 뜨면 그걸 클릭해서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죠. 그래서 일반 유권자도 경제력이 떨어지더라도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이래서 다양한 반론과 토론,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가 지금 읽은 것도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최고재판소들은 인터넷의 특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인터넷의 특성, 인터넷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의 97년도에 판시된 리노 케이스에서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CDA를 위헌 개정내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의 속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란 매체 특성을 보니까 방송과는 달리 이게 침투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또 쌍방향성이 보장되고, 또 기본적으로 정보 수용자 적극적으로 클릭을 하면서 찾아가더라. 그러니까 기존의 방송과는 완전 다른 속성을 갖고 있는 매체다. 또한 또 보니까 인터넷이란 매체는 굉장히 특히 이제 미국같이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많이 보호되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사상의 자유시장이 가장 근접한,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매체더라. 그런 점에서 보면 당연히 규제를 방송 매체까지, 방송 모델을 적용해서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연방대법원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이제 그 논리가 바로 이 사건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대로 차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건이 중요한데, 아무튼 이제
그럼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99년도에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에 청구됐고 2002년도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의 이런 삭제 명령이라든지 아이디 이용 중지 명령의 법적 근거 조항이 바로 당시 정보통신사업법 제53조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된 기본적인 핵심 내용은 뭐냐면, 너무 쉽게 말해서 이제 삭제 명령이라든지 아이디 이용 중지 명령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온 통신이란 개념, 불온 통신이란 개념이 사실 요즘 불온이란 용어는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데 당시에는 사용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불온 통신이라는 개념이 너무 넓다, 불명확하고 너무 범위가 넓다. 쉽게 말해서 이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규제를 해서는 안 되는 표현까지도 요게 불온 통신에 해당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취지로 이제 위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건이 굉장히 이제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이제 반응을 일으켰던 그런 케이스인데, 아무튼 이제 기본적으로 요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터넷상에서의 규제, 국가의 규제의 어떤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미국의 어떤 연방대법원의 판결의 취지를 원용하면서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규제의 경우에는 쉽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판시했던 그런 이제 사건이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의 기본적인 취지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법리는 이 의회 사건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지만 그 다음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분명히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정통부 장관의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삭제 명령이라든지 이런 명령이 현재도 계속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존치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리지 않느냐, 근데 왜 존치하고 있냐? 이 위헌 결정 내리고 나서 국회가 소위 이제 이 명령제도, 직업 거부 정지 제한 명령제도라고 하는데, 이 명령제도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갖다가 불온 정보에서 불법 정보로 범위를 좀 좁히는 방식으로 존치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제 교재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체는 당시는 정통부 장관이고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명령을 갖다가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차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제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이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도 좀 좁고 구체적으로 이제 적시가 되죠. 근데 음란 정보라든지 명예훼손 정보, 사이버 스토킹 정보, 그다음에 바이러스 관련된 정보 등 그다음에 몇 가지는 이제 범위를 좁히면서 이제 존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특히 이거 관련해서 논란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진문의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청년 사이트를 갖다가 웹 호스팅을 하고 있는데 진보넷이 과연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한 청년 페이지에, 근데 이게 이걸 갖다가 사이트 폐쇄안이 많이 관련해서 이제 행정 사건이 지금 기울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게 최근에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인터넷 사전 선거 운동 사건이라는 건데, 이것도 비록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불온통신 사건보다 거의 10년 뒤에 나온 사건이지만 여전히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불온통신 사건의 기본 취지,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의 규제, 인터넷 규제의 경우에는 뭔가 기존 관념과는 다른 좀 더 완화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 철학과 이념이 이 인터넷 사전 선거 운동 사건에서 그대로 녹아 있게 되는데,
요거 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공직선거법을 간단히 지금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굉장히 선거운동 규제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법률입니다. 물론 이제 외형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강론에 들어가면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인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시 선거운동이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죠? 사전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요 조항 때문에 거의 선거운동 이제 개시 기간 이전에는 거의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거의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의사표명 거의 금지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나라인데 특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제 공직선거법 93조 1항 개념인데 여기 보면 인터넷이라는 단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죠. 정보통신망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제 조항선관위가 여기 이 조항에 보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문구를 적용해서 옆에 UCC 같은 걸 통해서 내가 근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UCC를 갖다가 게재하면 이 조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을 좀 잘하게 좀 허용해라. 요즘 시대가 언젠데 어떤 시대인데 왜 자꾸 규제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았고 실제로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 여러 번 들어가게 되는데 계속 헌법재판소가 확정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바로 2011년 12월에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면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조문 자체가 다 위헌인 것은 아니고 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소위 정보통신망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또 반대로 해석하면 뭐겠습니까? 인터넷을 통한 유시, 허용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어떤 측면이 중요하냐 그러면 아까 제가 거기 소개했던 불응통신 사건과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의 기본적인 입법 목적은 선거의 공정성입니다. 이 선거의 공정성은 굉장히 아주 강력한 이제 규제 이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의 공정성하면 헌법재판소도 한번 무시 못하는 이념이 바로 선거의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거의 공정성이에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선거운동도 금지하고 등등 여러 가지 다 규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선거의 공정성이 굉장히 강력한 도구마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거의 공정성 좋다. 오케이. 선거운동을 규제 특히 매체를 활용하는 선거운동 매체를 활용하는 선거운동을 규제할 때 이 선거 공정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고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매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 이야기는 뭐죠?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방송과는 달리 그 자체로 쌍방향성, 상호작용성, 그 다음에 또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공직선거법의 목적인 선거의 공정성에 가장 부합하는 매체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은 함부로 규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매체 특성론, 매체
특성론적 접근 방법. 매체 특성론적 접근 방법이라고. 쉽게 말해서 이제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규제의 논리나 규제의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게 바로 매체 특성론적 접근 방법인데, 바로 그걸 갖다가 선거운동에도 접목을 시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불온 통신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아까 불온 통신 사건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인터넷이나 매체는 방송과는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규제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가장 참여적인 매체고 가장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매체다. 라고 한 언급한 것 자체가 이미 매체 특성론 접근 방법을 적용한 거예요. 근데 그 매체 특성 접근 방법에 이 이제 선거운동에서도 이제 확장해서 이제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매체 특성 그 자체가 이미 선거의 공정성의 추구하는 가장 밀접한 관련성과 없고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함부로 규제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 케이스의 기본 취지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93조 1항에서 기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 인터넷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파시한 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보통신망이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매체 특성 때문에 국가가 규제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이제 맥락이 바로 이 사건의 기본 취지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그동안은 계속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다가 판례를 변경해서 이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 사건 이후로 공직선거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이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은 거의 자유롭게 이제 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이제 굉장히 또 어려운 사건인데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설명드리면, 이 사건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이제 그 최병성 목사 사건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최병성 목사님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최병성 목사라는 분이 그 소위 폐타일 시멘트, 쓰레기 시멘트에 관한 이제 이의 제기를 갖다가 자신의 블로그, 이 같은 경우 다음 커뮤니케이션 블로그에 막 게시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시멘트, 쓰레기 시멘트 같은 경우 어떻게 유독성이 있다는 걸 갖다가 일종의 고발하는 그런 내용의 게시물을 갖다가 자신의 블로그에 막 올리는데, 당연히 이제 그 시멘트를 생산하는 양회회에서 이제 이거 우리 명예를 훼손한 정보다 라는 식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최병성 목사가 올린 게시글에 대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정보다 그래가지고 시정 요구, 지금 해서 이제 삭제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병성 목사가 명예훼손 아니다, 난 공익적 목적으로 올린 거다, 이의 제기를 했지만 이 제기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제 기각을 하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 요구라고 하는 것을 취소라고 하는 행정소송을 갖다가 제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법원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최병성 목사의 손을 들어줘요. 명예훼손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를 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 이제 최병성 목사 손을 들어주고 다시 이제 방심위가 항소를 해서 2심에 올라갑니다. 2심에 올라가는데 이제 최병성 목사 측이 이제 소위 이제 그 사건의 전제가 되는 방송통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쉽게 말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 제도의 법적 근거 조항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21조 4호에 대해서 이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 혹시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위헌법률심판.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지 여부를 심판하는 게 바로 위헌법률심판입니다. 요거 누가 담당하죠? 누가 담당해요? 헌법재판소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헌 법률 심판, 그러니까 법률의 위헌 여부에 심판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어요. 그럼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은 그럼 헌재가 가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심판을 절차했다가 개시할 것 같아요? 그냥 갖고 와라. 직권으로 오라 할까요? 아니죠. 당사자가 일반 사건의 당사자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합니다. 대표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간통죄를 범했어요. 간통죄를 이제 위반해서 지금 이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갑은 내가 생각하면 간통죄는 위헌이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기준이 생겼을 경우에 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절차가 뭘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뭔가 몸부림 쳐봐야 되겠죠, 그죠? 자신의 간통죄 위반 여부를 갖다가 판단하는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합니다. 즉, 나에게 적용되는 간통죄 규정이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이 위헌이니까 네가 그냥 함부로 재판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에 보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판단을 받은 다음에 나의 간통죄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 하는 게 바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판부가 갑의 주장, 쉽게 말해서 간통죄가 위헌일 수 있으니까 네가 함부로 재판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은 다음에 하라 라는 주장이 일리 있다. 오케이 하면 이 신청을 받아줍니다. 받아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보내죠. 그게 바로 제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보내면 그때부터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이 성립돼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게 돼요. 바로 요 케이스가 바로 이렇게 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최병성 목사가 방심위의 시정 요구가 나의 표현에 침해한다.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2심에서 최병성 목사 측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률, 근데 나의 게시글에 대해서 방심위가 시정 요구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시정 요구가 위법이다. 그런데 시정 요구의 법적 근거 조항이 내가 보기엔 위헌인 것 같다. 따라서 위헌 법률 심판을 받은 다음에 이 시정 요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 라는 게 바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의 케이스인데 바로 최병선 목사 케이스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병선 목사 측이 행정소송 사건에서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을 갖다 헌법재판소에 보내서 판단을 받은 다음에 재판 절차 진행해라. 해가지고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을 하게 됐는데, 이 사건은 이제 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측면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갖다 신장을 했지만 또 한 측면으로 보면 또 반대 평가가 가능한 건데, 왜냐하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방심위의 시정 요구 제도에서 합헌성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하는 행정기관이 사법부 전국적 판단 이전에 심의를 해서 이제 시정 요구를 한 것 자체는 합헌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취지고, 반면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근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때부터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방심이나 정통령이나 방심의 말 따르면 이거는 행정지도다. 따라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안 따라도 된다. 근데 우리가 삭제를 요구했지만 이거 거부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고, 과거에는 법원이 그걸 인정해 줬어요. 그 말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방심이나 정통윤의 시정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요구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통해서 다툴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이전부터 법원에서는 방심의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급심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헌법재판소 한 번 더 확인해 주죠.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다투지 나한테 오지 말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정보에 대해서 뭐 불법 정보를 이유로 시정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가만 참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원에 가서 다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이제 의미하는 바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최근에 이제 학업심을 통해서 이제 인정되었던 것 같다. 헌법재판소 한 번 더 공식적으로 확인했던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실명제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또 인터넷 실명제 이제 히스토리를 갖다 설명드리면 이제 2003, 4년도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저도 기억하기를 당시 노무현 정부하에서 진대재 장관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제 업무 보고를 하면서 뭐 실명제를 한번 도입을 검토해보겠다라는 식의 이제 건의를 한 적이 있죠. 물론 그 당시 뭐 개똥녀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라든지 사생활 침해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그걸 갖다 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를 고민하다가 이제 나온 게 바로 이 실명제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연역적으로 보면 그 실명제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에서 위헌 결정받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실명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사가 게시판이라든지 대화방을 개설하는 경우에 실명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는 고 이제 실명 확인자를 보통 부르긴 하지만 되게 이제 통틀어서 실명자를 했는데, 아무튼 공직선거법상의 실명 확인자가 먼저 도입돼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정보통신망법상의 본인 확인제가 도입이 되는데, 재밌게도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에 대해서는 합헌 개정됩니다. 이 위헌 결정되기 전에 합헌 개정돼요.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상의 이 본인 확인제 실명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게 됩니다. 저도 전혀 위헌을 예측을 하지 못했던 사건인데, 위헌 나와서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론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신뢰를 굉장히 기회했지만 전혀 저도 예측을 못했어요.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소 성향상 합헌 결정 나오지 않을까 예측했었는데, 그것도 9대0으로 위헌 결정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인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 실명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게 본인 확인제라는 명칭을 갖고 있던 뭐 실명 확인제라는 명칭을 갖고 있던 간에 기본적으로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의 규제가 바로 실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실명제로 인해서 제한되는 기본권이 바로 익명 표현의 자유. 익명 표현의 자유인데, 쉽게 말해서 내가 익명으로 내가 누구인지 갖다 본인 확인 당하지 아니한 상태로 내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익명 표현의 자유인데, 이 익명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분명하게 서시하고 있는 게, 익명 표현의 자유가 비록 명문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익명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실명제 굉장히 논란에 많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됐었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논문을 쓰면서 이제 이게 실명제 위헌이다라는 식의 이제 논지로 이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실명제의 기본적인 취지는,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익명성을 제거해버리면, 그러니까 소위 위축 효과, 칠링 이펙트가 발생해가지고 좀 이렇게 명예훼손이라든지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들을 좀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주 나이브한 생각에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익명성을 제거해버리면 기본적으로 좀 그런 명예훼손 관련되어 있는 정보 유통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주 나이브한 생각에 출발했는데, 그럼 이 실명제가 왜 문제냐? 물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지만 왜 문제냐 그러면, 미국 과학발전협회가 이제 제시한 4가지 원칙, 온라인에서 익명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기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명성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anonymity is
모렐리 뉴트럴.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 그러니까 익명성이라는 특성은 소위 인터넷의 역기능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순기능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익명성 자체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명제라는 제도는 익명성이 나쁘다는 걸 전제를 깔고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익명성 자체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익명성만 제거하면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부터 이런 익명성과 이 해학적인 의사표현 간에 논리적 상관이 많이 있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 헌법재판소는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실명제 자체는 이제 본인 확인, 실명 확인이라는 메커니즘을 활용해야 되고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가 뭡니까? 그 사람에 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개인정보가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축적을 해야 돼요. 그걸 DB로 활용해야 돼요. 따라서 실명제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보호의 흐름의 트렌드에 완전히 반하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최고의 보호 방법은 가능한 개인정보 수집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명제는 본인 확인을 위해서 개인정보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를 계속 수집해서 관리해야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명제는 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라든지 흐름에도 반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제 헌법재판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상의 이제 실명제에 대해서는 이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제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냈다. 약간 좀 모순되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가 워낙 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도구만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헌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약간 또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제와 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실명제 약간 또 다른 측면도 또 있긴 한데 아무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이제 놔두시기 바라고 아무튼 참고로 중앙선관위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상의 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을 계기로 공직선거법상의 실명확인제 폐지를 국회에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이것도 폐지되지 않을까,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4월에 나온 인터넷 게임 강제 샷다운제 사건을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요거는 왜 여러분들 아셔야 되냐면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 창립 이후로 최악의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에도 동의할 수 없지만 논쟁 과정이 너무 엉망이라 가지고 진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엉망이라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하기에는 너무 창피할 정도로 논쟁이 굉장히 비하기 심하고 엉망인 사건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이 샷다운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또 히스토리를 제가 이제 간단히 소개하면 원래 이제 이 샷다운제에 관한 이게 논의는 2004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20페이지 각주 9번입니다. 각주 9번. 이게 이제 심단체가 이제 청소년보호위원회 같이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샷다운제 도입이 제안되고 실제로 이것을 이제 받아서 2005년도에 김재경 의원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형태로 입법안을 제안하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논쟁이 굉장히 이제 기나게 논쟁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도입된 것은 2011년도에 실제 도입되는데 워낙 이제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16세 미만으로 범위를 좀 좁히는 방식으로 도입됩니다. 원래는 처음에 제안한 거는 모든 청소년 다 대상으로 했지만 2011년도에 도입된 것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만 국한해서 이제 도입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샷다운제가 강제 샷다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셧다운제 조항의 수범자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에게 이제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사업자가 게임 사업자가 그런 의무 위반했을 경우에 형사벌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업자가 제공을 못하게 되면 이용자인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결과가 도출되는데 이 사건은 이제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이제 병합된 사건이 하나는 이제 사업자가 참여했습니다. 게임 사업자가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형태로 청구한 케이스고 하나는 뭐냐면 부모와 청소년 문화연대에서 이제 기획한 건데 문화연대라는 심단체 기획한 건데 부모와 청소년이 이제 헌법소원 심판 형태로 청구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부모와 청소년은 그 무슨 권리 침해로 청구할 수 있느냐? 청소년의 게임할 권리, 문화 향유권. 왜냐하면 게임 콘텐츠는 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 향유권을 침해한다. 그 다음에 부모 입장에서 뭐죠? 내가 우리 애로 하여금 하루에 몇 시간 게임을 이용하게 할지는 내가 애랑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 문제. 즉 부모의 교육권 행사의 일환이지 왜 국가가 함부로 개입을 하냐. 내가 우리 가정에 집안에서 우리 애가 밤 12시 넘어서 게임을 하게 하든 말든 그럼 내가 하는 삶, 우리가 하는 삶 문제지 왜 국가가 개입을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부모의 교육권 침해를 이유로 이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좀 기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헌하지 않을까. 왜냐면 실명제도 위헌해가지고 분위기가 막 좋으니까 하게 되는데 역시 우리 할아버지들의 꼰대는 꼰대이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이제 그 학부모들에게는 기본 전제는 뭐냐면 애들의 게임 중독 이 현상을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중독 현상이 너무 이제 필이 꽂힌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강제 셧다운제는 여전히 저는 위헌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이제 게임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내가 게임 콘텐츠를 어떻게 이용할지 문제는 문화 향유권에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청소년의 권리 침해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이제 이 가정 내에서 왜냐하면 이 셧다운제는 강제 셧다운제 타겟은 가정 내에서의 게임 이용입니다. PC방에서의 게임 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청소년은 밤 10시 이후로는 PC방 출입 못합니다. 따라서 셧다운제의 타겟은 가정 내에서 밤 2시 넘어서 게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의 게임 이용을 갖다가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게 바로 셧다운제의 핵심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소위 가족의 자율성이라는 명제 쉽게 말해서 가정 내의 문제는 부모와 자녀가 교육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지 국가가 함부로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가정 내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아동학대, 가정폭력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죠. 하지만 게임 이용의 문제는 아동학대, 가정폭력의 문제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가족의 자율성에 전면으로 반하게 되겠죠. 다음 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게임물은 기본적으로 사전 심의 및 등급 분류를 받죠. 예전에는 영상물 등급, 게임물 등급위원회였고 지금은 이제 게임물 관리위원회인데 기본적으로 이 셧다운제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입니다. 왜냐하면 18세 이용가 게임은 원칙적으로 셧다운제 대상이 될 수 없죠. 애들이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셧다운제의 정 대상이 되는 거는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인데 기본적으로 이미 게임물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게임물 관리위원회나 게임물 등급이 이미 레이팅을 한 거다. 왜 다시 규제를 하느냐 하면서 기존의 등급 분류 시스템을 갖다가 굉장히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이 셧다운제가 도입된 이후로 15세 등급 게임물이 줄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사업자면 15세 등급과 판정받을 게임 같으면 아예 안 만들죠. 18세를 만들죠. 왜 만들겠어요? 왜냐면 15세를 만들면 셧다운 정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보면 이게 좀 위축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그럼 셧다운제가 추구하는 원래 목적이 애들 좀 잠 좀 자게 하자 수면권 보장인데 애들이 게임하느라고 잠을 못 잔다 잠 좀 자게 하자 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봤을 때 한국 사회에서의 우리 애들이 잘 못 자는 이유가 뭔가? 사교육 때문이다. 그죠? 왜냐면 실제로 OECD 주국가의 그 이제 청소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해보면 우리 애들이 보통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팍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학생 되면 다 올라가요. 요 시기가 바로 중고등학교 시기인데 공부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야. 기본적으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애들 잠 못 자는 이유는 바로 교육, 사교육 때문인데 왜 셧다운제냐? 그러니까 이 셧다운제는 기본적으로 문제의 소재와 비난의 대상을 많이 혼동하고 있는 거죠. 문제의 소재는 과도한 사교육이 있는데 비난 대상을 갖다가 게임으로 몰아붙인 게 바로 셧다운제의 본질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문제의 소재와 비난의 대상을 완전히 혼동하고 있다는 게 바로 셧다운제인데 아무튼 저는 결론에 동의할 수 없지만 논쟁 과정에서 굉장히 논리 비약이 좀 심하고 좀 너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이제 판결이라는 점을 제가 이제 소개를 했고 다만 이제 이 셧다운제가 비록 헌법재판에서 합헌 결정 받았지만 제가 본 지금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들었어요. 2라운드. 왜냐면 2라운드는 뭐냐면 손인천 의원이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법안. 그러니까 이 손인천 의원이 두 가지 법안을 갖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제출했는데 하나가 이제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법안이 있고 나머지 하나가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법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법안은 그 부담금을 징수해서 게임 사업자 부담금을 징수해서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에서는 이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바로 치유 법안의 핵심 내용이고 중독 예방 법안의 핵심 내용이 셧다운제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 청소년 범위도 전체 청소년을 확대하고 시간대도 밤 10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확대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국회에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손인천 의원이 제안한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법안상의 셧다운제가 이제 제2라운드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최근에 여가부와 문화부가 이제 워낙 이제 우리 그 대통령께서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타입을 해서 디폴트는 강제 셧다운 하면 이제 부모 요청하는 경우에 해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합의를 했다 하지만 제가 보니 여전히 이제 손인천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손인천 의원이 제안한 인터넷 중독 예방 법안이 어떤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될지는 좀 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논리에 설령 따른다더라도 손인천 의원안은 굉장히 유연성이 있다. 이제 유연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합헌 의견의 논리가 뭐냐면 대상 청소년 범위를 16세 미만 좁히고 있다. 그 다음에 시간대도 밤 2시, 6시까지로 좀 좁게 설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2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합헌 의견이 보기에는 몇 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합헌 의견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손인천 의원은 그런 안전장치가 없어요. 근데 청소년 범위도 확 늘려버리고 그다음에 시간대도 밤 10시부터 7시까지 확 늘려버리고 등등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안된 안전장치가 또 전혀 없어요. 손인천 의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합헌 의견 논리를 따르더라도 위헌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논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